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 소위가 있고 통신 소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열심히 이제 징계 때리고 있는 건 방송 소위인 거고. 그렇죠. 근데 통신 소위는 그러면 뭘 심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통신소위라는 이름이 얘기해주고 있듯이 원래는 불법 정보나 뭐 유해 정보나 온라인에서 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그런 통신 정보에 대한 심의를 이뤄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류일인 방심위 체제에 들어와서부터는 이걸 인터넷 보도까지 좀 확대를 하는 식으로 좀 범위를 넓히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죠? 여러 가지 일들이 통신 소위를 중심으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네. 좀 해보죠. 방심이 그 관련 사안이라 네. 노지민 기자가 평소와 달리 말을 좀 더듬고 조심스러워하는 것 제가 같습니다. 이 제작진과 JB에 대한 그만큼의 마음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조심해서 더듬는 건지 아니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막 지금 마음이 앞서가서 더듬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할 말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렇죠. 할 말이 많은데 다 할 수 없으니 더듬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왜 얘기를 꺼냈냐면 지금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룬 유튜브 영상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의견 진술을 듣는 것으로 이거 통신 소위죠, 이게. 예. 여기서 합의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리를 하면? 이게 통신소위에서 그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한 유튜브 영상 44건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견 진술이라는 게 제재를 하기 전에 제작진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수순인 건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사회혼란 야기 조항 위반했다면서 제기한 거거든요. 네. 이 심의 대상이 조선일보, 가로세로연구소, 신의 한수 이렇게 대체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데 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접속 차단 등 이제 시정 요구 쪽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그동안 통상적인 사례들을 보면 사실 통신소위에서는 의견 진술까지 하기보다는 애초에 통신 정보를 대상으로 하니까 뭐 바로 시정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지는 수순이었는데 보통 이제 방송 소위를 기준으로 하면 의견 진술은 중징계의 전 단계. 그렇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네. 거죠. 제작진의 어떤 해명을 청취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징계.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럼 통신 소위에서 중징계가 있습니까? 통신소위에서는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차단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언급한 그런 동영상들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히 뭐 옮기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별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들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른바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그 조항에 해당된다. 네. 그래서 중징계를 예고한 것이고 중징계 가기 전에 제작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거를 통신소위가 의결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방송 소위에서는 왜 윤석열, 김건희 그 두 사람을 비판한 거에 대해서만 중징계 때리고 그 야당 관련해서는 아예 거의 뭐 저기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이거는 지금 야당 관련이잖아요. 그쵸.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여권 위원들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느냐 이걸 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 추천 김우석 의원이 표현에 대한 자유를 언급하면서 최소한의 방어권 인정을 해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전례들과 어떤 점에서 대비가 되느냐. 이 대표 피습 영상이랑 같이 사회혼란 야기 관련해서 심의된 사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 영상 있잖아요. 가상으로 꾸며변.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 절차 없이 바로 차단 결정이 됐었고, 네.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유튜브 영상이 있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국가개밀 누설 이유로 역시 의견 진술 없이 접속 차단이 바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회혼란 야기 조항 관련해서 또 그리고 앞서 다른 유튜브 관련 정치적인 그 소재를 다룬 유튜브 영상들이 차단이 됐을 때는 이런 절차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바로 속전속결로 결정을 했다가 이번에는 방어권 인정을 해야 한다라면서 의견 진술이 결정됐으니 대체 이걸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신속하게 차단을 해놓고 네. 왜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의견 청취라는 그 전 단계를 왜 거치느냐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제 관점을 녹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약간 아이러니하고 조금 자조 섞인 얘기인데요. 이게 어디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최근에 그 방심위의 분위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예. 뭐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래도 아마 언론 어때를 꾸준히 청취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아, 그런 뜻이다. 예. 그러면 아무튼 통신소에서는 유튜브까지 어떤 뭐냐면 심의 대상에 올려놓는 거네요. 네, 그렇죠. 통신 정보에 대한 거니까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통신 정보들이 로 분류되는 것들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요. 그러면 그게 또, 이제 네.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그 하는 뭐 유튜브든 요즘 방송사에서 또 유튜브 오리지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그럼 통신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뭐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조선일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올라온 거죠.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이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네.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백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게 좀 맞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지금 이 언론 어때도 유튜브 클립으로 올라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올리는 그 유튜브 영상들이라든가 혹은 방송사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시사 보도 관련한 그 유튜브 클립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방송을 심의하듯이 심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백 상태인 건 맞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현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매우 뭐 성적인 부분이 드러난다라든가 인신공격이라든가 네. 뭐 그런 어떤 사회 혼란 야기라는 다소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걸린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통신소위가 나서서 이제 접속 차단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들은 뭐 사회 혼란을 야기할 만큼의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어떤 영상들을 올렸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잖아요. 교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의 대상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심의 대상에서 지금 사실상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심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라고 일부 위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네. 이것이 이른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언론이 위축돼 있는 판국에 더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있다라고 네. 하는 점 하나고 바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게 이것도 통신소위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언론사가 자신들의 어떤 뭐 메인 화면이나 메인 지면이 아니라 온라인판을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MBC 방송이라면 뉴스데스크에는 보도가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낮에 온라인판 뉴스를 띄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통신소에서 심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그런 시도를 했었죠. 그렇다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게 이제 뉴스타파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전해드렸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그 MBC 온라인판 기사가 또 보고 안건으로 다뤄진 적이 있었어요. 그 코스피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의 2% 넘게 하락이라고 이제 미국 본토라고 잘못 적시된 이란 본토인데. 네, 이란 본토인데 잘못 적시된 기사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문제된 부분이 수정이 됐는데 본방에서는 정상적으로 나갔지만 이게 디지털 기사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오보가 됐던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통이 되고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지만 이미 수정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애초에 온라인 기사를 심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 안건으로 올려서 여권위원들이 좀 심의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심위에서 보도자료까지 내서 이 사안에 대한 그 국가적 경제적 혼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됐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애초에 의결할 수 있는 안건도 아닌데 보고 안건으로 올려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 거죠.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시도를. 그러니까 MBC 온라인판에 그 미국 본토 공격이라는 해프닝 오보. 그럼 그 단순 이것이 실수죠, 한마디로. 단순 실수죠.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지난해 이제 YTN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에다가 그 네네. 우리 현업에서 어깨거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앵커 뒤쪽에 이제 네네. 등장하는 사진을 얘기하죠. 거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얼굴이 나왔고 아래 자막이나 앵커 멘트에서는 다른 강력 사건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당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뭐 민사소송을 취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거는 방송쟁이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단순 실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실수를 의도했다라고 보기에는 의도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단순 실수인데 그런데 매번 이렇게 단순 실수가 발생할 때마다 뭐 정당에서 강하게 뭐 항의를 한다거나 거기에 호응해서 방심위 위원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고 네. 이번 MBC 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 실수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C는 당연히 이 실수와 오보를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인터넷에 조치를 취해서 그걸 삭제하고 수정했죠. 그러니까 방심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부분은 공백 상태인 것이 현상적으로 맞긴 맞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고 안건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변칙적인 네. 형태로 이 사안을 이제 다루면서 MBC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또 한번 높이는 네. 이런 형태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 정리라면 뭔가 어떤 그 심의의 어떤 대상을 계속 넓히려고 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중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걸 위해서 지금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방심위에서. 그 정보통신에 대한 심의가 아무래도 중심이 될 텐데 그 인터넷 신문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심의 범위를 넓혀서 적시하는 방향으로 통신심의 규정을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민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였는데요. 이 통신심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온라인 기사를 심의하고 이걸 바로 접속 차단 그러니까 삭제를 사실상 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근데 총선 후에 국정기조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심의기조는 전혀 전환이 없네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근데 건가요? 이게 이제 규정 개정만으로 될 문제냐 아니면 법까지 건드려야 되는 문제냐 그건 또 별도의 논란이 아마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안 규정- 그래도 방송이 지금 심의의 남발 절제되지 않은 심의 때문에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온라인에서는 좀 숨통이 트인다라는 표현을 현업에서 많이들 하는데 여기조차도 이렇게 심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심의를 강화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것이 과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역행적이고 퇴행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요. 예, 반론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법 체계라는 게 있는 거고 애초에 통신 소위와 방송 심의를 나눠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규정 자체는 자체적으로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체 회의에 올리지도 않고 이제 뒤에서 연구반을 꾸려서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은 거죠. 방송법 조항 그대로 두고 시행령 바꿔서 수신료 체계 흔든 것처럼 이게 오히려 주객이 굉장히 분말이 전도되는 그런 시도가 총선 끝나고도 계속 된다면 네. 이게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방심위에서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공중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공재산인데 그거를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국민에는 보수적 성향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공유물인 전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견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심의하겠다. 저는 그거는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허가 영역으로 두는 것도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두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유의 영역을 둬야 되는 거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행정적 제재가 아니라 사법적 제재로 가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인 거잖아요. 당사자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면 사법적 호소를 해가지고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까지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분별 없이 지금 너무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든 인터넷 보도물이든 그 해당 당사자가 어떤 억울함을 느꼈을 때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수도 있고요. 소송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당연히 가능하고. 근데 지금 방심위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에 하고 있듯이 인터넷도 하겠다라는 어떤 태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자유의 영역을 좀 침범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방심위가 이건 조금 뭐 작은 얘기긴 합니다만 과연 신뢰성을 갖고 있는 주체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방심위가 매우 신뢰성을
두루두루 평가받고 있는 곳이라면 또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좀 강화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설득력도 일부 가질 수도 있고 공감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방심위는 역대 방심위 어느 방심위와 비교해 봐도 많은 논란과 지금 공정성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방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방심위가 이 통신 부문, 인터넷 부문까지 우리가 심의와 제재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더 큰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정성을 앞세운 심의의 기준이 공정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방심위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언젠가는 짚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하나는 뭐냐면 심의의 미덕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절제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슷한 게 심의가 그것이 의미를 갖는 게 특정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냐는 어떤 그 즉시 효력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하나의 준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마련한다라는 작업.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다른 어떤 유사한 어떤 사건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어떤 그 심의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거기서 심의에서 이게 무엇 기준의 위반이라고 하면 방송 제작 종사자들에게 그게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비로소 심의가 갖는 저는 가장 순기능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주의적이어야 그렇죠. 해요. 예, 심의는. 남발이 돼버리면 네. 이건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지금 법원에서 계속 그 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가처분 다 심의 받아들이고. 제재에 네. 대해서 가처분 그 방송사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옳다라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심의의 어떤 권위가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바로 그 권위의 문제인 거죠. 네. 이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방심이라는 그 기구 자체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해체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는 건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의라는 게 권위를 갖게 되려면 어느 정도는 합당하게 판단이 되고 수긍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켜보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방심위가 제재를 했겠냐. 그렇죠.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례도 살펴보고 예. 이렇게 심의를 이수위로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좀 효과적으로 살펴보고 또 재판 중인 게 있으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이런 원칙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참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방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 TBS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지원 중단 시점이 언제죠? 6월 1일까지인가요? 네. 그러니까 5월까지인 거죠. 5월까지인 예. 거죠. 6월부터는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문 닫거나. 예. 근데 며칠 전에 오세훈 시장이 그 눈길을 끌 만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시 의회에 나가서 이제 TBS에 대해서 좀 존속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서울시 의원들한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한다면서 친서를 보냈어요. 그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됐는데 여기에서 오 시장이 선거 기간 중에 정치 편향 방송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 되면 제일 먼저 뉴스공장부터 없앨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TBS는 스스로 변화를 거부했고 오늘의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원 연장을 좀 해달라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친서를 돌린 거예요. 근데 서울시 의회는 완강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직접 취재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서울시 의회의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 사이에 어떤 불일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그게 도대체 어디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왜 그런 것이고 이런 건 좀 개인적으로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취재를 못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이 친서에도 써 있기는 한데 이 친서 전하기 전날에 24일 전했으니까 23일쯤이겠죠. 이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시 의장과 만나서 이제 지원 연장을 요청했다라고 본인도 스스로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친서까지 보내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건데 네. 좀 서울시 의회 쪽이 설득이 잘 안 돼서 친서를 보내는 행위까지 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 주변에서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 TBS가 최종적으로 만약에 패국이 되면 네. 정말 그
200명이 넘는 그 많이 나가고 나서도 지금 2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언론 종사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한 번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패국이 되든 안 되든 이런 행동들이 필요한 거죠. 예, 편지도 쓰고 그리고 읍소하고 호소하고. 본인이 패곡시킨 것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고 예. 본인의 임기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직원들이 남아있는 공공자산으로서 운영되어 온 언론사가 사라진다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꼬리표인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놓던데 그렇게 저기 뭐냐면 구할 생각에서 미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왜 이제 움직이느냐. 그렇죠. 결국은 본인 면피용 명분 쌓기용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더라면 지금이랑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이걸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까지 나섰지만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피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은 사실 본인은 TBS에 대해서 패곡시키겠다라는 발언까지 한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의 발언들을 쭉 네, 살펴보면.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당연한 선택인데 이제 과거 소위 말하는 그 보수 성향 정치인들이 언론사를 없애겠다라고까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지양했던 것처럼 뭐 그런 측면에서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아함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때 오세훈 시장이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그때 뉴스를 엄청 탔던 게 뭐냐면 이제는 교통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그 예.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됐어요. 아무튼 근데 그러면 시장이 됐어요. 그러면 되고 나고 서울시 의회가 나서기 전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그러면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아주 뭐 역점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했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아니었죠. 예. 그러면서 서울시 의회가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오세훈 시장의 진짜 생각이 뭐였느냐가 의아한 거죠. 예.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그 문제 의식을 연장해 본다면 그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강택 씨에서 정태익 씨인가요? 예, 네. 바뀌었잖아요. 그 바뀔 때 이제 사장이 바뀌고 경영진이 그렇게 교체가 되면 이른바 그 여권에서 불편해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거나 진행자가 교체가 되고 그렇게 되고 나서는 TBS가 다른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해서 정상화가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정상화긴 합니다만 그렇게 예측들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태익 체제에서 TBS가 다시 방송을 나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전혀 뭐가 진전되는 게 없고 정태익 전 사장이 그냥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왜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갔지? 정태익 전 사장이 오세훈 시장이나 그 서울시 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봤을 때 그렇게 뭐 불만족스러운 사장도 아닐 터인데 그게 저도 아직은 궁금증으로 남는 그게 뭐냐면 대목입니다. 중간 정리하면 그러니까 다른 대안 모색의 움직임이 없이 그냥 한 방향으로 내달려 왔던 거죠 지금까지. 그게 뭐냐면 속칭 손절. 네. 그냥 우리는 손 뗀다. 이걸로 그냥 내달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정말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 중간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했느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점검 포인트로 하나가 남는 거고. 근데 저는 또 하나 여쭤보는 게 그 오세훈 시장 발언에서 보면 그래서 다른 데에서 이 매각 부분을 타진해 오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라는 발언 한 적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매각도 안 되는 관련해서. 겁니까? 지금 뭐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을 되고는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매각을 할 때 그러면은 주파수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이 주파수 반납 얘기를 서울시의회에서 했다가 폐곡을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주파수 반납하라는 거는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서울시나 뭐 TBS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의 여러 복수의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은 이거는 좀 혼선이 있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처분 절차 등에 대해서 이걸 폐곡을 시키고 뭐 반납하고 다시 사업자를 찾고 뭐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다가 혼선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당장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오세훈 시장 말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표출하고 있는 말을 보면은 어찌됐건 관심이 있어하는 그 언론사들이 있다. 특히 네. 이제 라디오 부분, 그러니까 TV 쪽은 별로 관심이 없고 라디오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이제 민영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사이에
누군가가 이제 뭐 인수 의사를 밝힐지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걸 TBS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과연 주파수 없는 TBS를 원할까? 이것도 또 하나의 관건인 거죠. 주파수 없는 TBS는 뭐 아예 의미가 그쵸. 없는 그 것이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대로 이제 인수하는 방식이 될 텐데 그때 이제 고용 승계가 어떻게 또 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TBS 관련해서 지원 연장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 뭐 최소한 2년, 길게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돼야 뭐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좀 여러 절차로 TBS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보장이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연 이 지원 연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애초에 받아들일 것이기는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네.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겠다는 작자가 지금 나온다고 쳐도 뭐 저기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하고 실사를 하고 뭐 하고 하는 절차만 해도 몇 달은 걸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TBS 구성원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결국은. 서울시 의회가 지금처럼 인건비를 주는 방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연장안을 내놓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인수자가 인수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게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 버리면 결국은 폐국인 거죠.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 방송 역사에 이런 전례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이게 이제 공영방송이고. 네. 예. 근데 이게 그냥 뭐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방송사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네. 뭐 이게 뭐 전무후무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례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80년대 언론 그렇죠. 통폐합 이후로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KBS 내부, 지금 TBS 내부 상황은 어떻다고 합니까? 지금 TBS 내부에서는 정말 뭐 민영화 절차든 살 길을 좀 찾기 위해서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고 일단 방송은 어떻게 나가고 있고요? 지금 뭐 방송은 거의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송을 위주로 어쩔 수 없이 근근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악을 많이 네. 틀고 뭐 내부 이런 구성원들에 형태죠. 의해서 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시 의회에서 그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선의의 피해자가 누구냐 이것 관련해서 안 나가고 버티면 되는데 먼저 나간 사람들이다. 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쓰는 시민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남아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먼저 나가는 걸 선택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쭉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뭐 뉴스공장이라거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들인데 사실 그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뭐 주요 책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먼저 나간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뭔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그러면 서울시의회가 원하는 건 뭔가 이런 의문을 계속 남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재석 기자한테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예. 자, 그 시의회에서 TBS의 방송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예산 지원을 중단을 했잖아요. 예. 자, 이것과 KBS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했던 것은 같은 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미 정답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픈 기억을 다시 이제 회고해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그 어떤 예산 문제, 돈 문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돈 문제를 결정적으로 건드리는 형태로 네. 그 언론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어떤 정치권의 시도, 예, 이것은 정말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서 경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지금 KBS 수신료 분리 징수도 그렇고 TBS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별다른 저항이 없이 관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전례가 되어버리고 만약에 이게 다른 경우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어버리면 도대체 언론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이게 이제 그 봉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 문제 의식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예. 제가 말꼬리 잡으려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별다른 저항 없이라는 부분 그 아, 부분에 예. 대해서 사실은 KBS 내부 구성원이나 TBS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일견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일견
아, 그건 아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바깥에서 볼 때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가시적으로 적극적으로 뭐 파업을 한다거나 제작업을 한다거나 투쟁력을 보여준 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들어요. 지금 예. 얘기했던 별다른 저항업지라는 게 뭐냐면 시민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전체 통틀어서.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오히려 이제 정반대로 과거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있었잖아요. 시민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언론 탄압으로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언론사 자체 내부의 저항을 넘어서서 범시민적 대응이 과거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대단히 중대한 현상이거든요. 중대한 현상이죠. 지금 뭐 시민 단체 같은 곳에서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 뭐 같이 뭐 행동을 하는 게 있지만 이게 전체 대중을 향해서는 이게 소구력이 없는 구호가 돼버렸다. 쉽게 되면 네. 우리 이 작게 약간 섭섭하게 들으실지도 모르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전혀 섭섭하지 않고요. 예. 그게 너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상이고 명확한 현상이고 관심이 없다가 1번이고 2번은 시민사회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아예 극단화, 양극화돼 있어서 진보 보수로 갈려 있으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들이 얘기하는 건 저들만의 논리다. 그러니까 이른바 컨센서스라는 게 잘 형성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좀 너무 큰 얘기긴 합니다만 사회학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과거의 독재 반독재의 어떤 프레임 자체가 지금은 뭐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에서도 단일한 목소리, 단일한 어떤 투쟁의 방식이 등장하기가 힘든 이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두 그렇죠.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KBS와 TBS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시민사회가 즉각적으로 큰 반응이 있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는 이념을 초월하는 당위 명제였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념에 종속되어 버리는 가치로 하위 범주로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좋은 언론의 자유와 아닌 언론의 자유, 우리의 언론의 자유와 저들의 언론의 자유 이런 식으로 갈라져 버린 현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뭐 방송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산업적으로도 예전과는 많이 위상이 달라지고 관심도도 떨어진 것에 더해서 이게 사실 좀 정치 혐오로 이어지는 것과 비슷한 패턴인 것 같거든요. 어차피 엎치락 뒤치락하고 정권 따라 바뀌는데 한번 그렇게 힘을 실어줘서 싸워서 바꾼다고 하더니 또 똑같더라. 그리고 지금 역시 이렇게 같은 문제가 반복되더라.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정말로 좀 관심 있게 목소리를 냈던 분들도 오히려 외면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현실이 좀 하나만 안타까운 것 덧붙이면 같습니다. 저는 네. 강론에서 토론은 얼마든지 치열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TBS에서 어떤 문제적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은 있을 수 있고요. 또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통합징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각각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찬반 토론을 치열하게 하는 것과 방송사 전체를 상대로 그냥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그냥 강행해버리는 아무런 어떤 토론 과정이나 논의 과정 없이 그거는 별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별개로 인식되지 않고 네. 그냥 정당한 수단인 양 인식되는 것이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걸 언론 탄압으로 바라보지 않는 내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건 기현상 아니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그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그 이상으로는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 방심위 얘기도 했고 언론중재위원회 얘기도 했고 이 보도나 방송 내용물을 평가하는 것들은 그걸로만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아예 근간을 흔들고 뭐 기틀을 없애려고 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 복잡하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KBS, TBS 이야기를 했더니 딩동댕님이 MBC 정부 광고 엄청 줄었다던데 괜찮나요? 라고 질문이죠, 질문. 네. 이렇게 달아드렸는데요. 이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대답은 점점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결국은 경영적 네. 개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만신창이가 된 언론의 상황을 알려주는 언론 어때라고 하셨는데 사실 언론 어때의 취지가 얼마나 만신창이인지 항상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닐 테지만 뭐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을 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